많이 부탁드립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서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을 것입니다. 굉장히 저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당의 변화를.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님, 지난 금요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촬영 등을 했는데 이걸 사실상 정치 무대에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모 언론의 단독 보도로 이제 출마한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의 행보는 완전히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였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컸고요. 정치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이번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2년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대구지검을 방문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에 뛰어들었던 행보를 연상시킨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통상의 그 장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의 그 굉장히 센 발언이라든가 다소 그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여당 국회의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대외 행보에서 이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어울려서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같이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사인도 나눠 같이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 대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이 국민의힘 내부에 논란이 생기는 그런 걸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로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정치에 나서면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대구에서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비대위나 어떤 당의 중책을 맡을 것인지 대구인지 종로인지 어떻게 보세요? 정치에 입문한다라는 거는 출마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벌써부터 김기현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또 예언을 하면서 실제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로 군불대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대구에 할 가능성이 오히려 서울의 모 지역보다 많다고 느껴지고요. 네. 지금 대구는 대구가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구가 보수의 완전히 정치 1번지이면서 지금 누가 보수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로 지금 전부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대구에서 신당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대구에 가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얼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언한 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자기 측근으로 대구에 보내면 자기가 출마하겠다 그랬거든요. 두 분이 같이 그러면 경쟁할 수도 있나요?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안동에 또 출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야흐로 TK 지역에서 불꽃 튀는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존재감이 완전히 줄어들고 완전히 보수 진영의 피 튀기는 대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제 머릿속 상상 드라마입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대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도 최근 출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장관이 대구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대구를 기반으로 한 이준석 신당설 그럼 이번에 한 장관이 간 것은 그 효과를 좀 반감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뭐 그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대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아성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른바 본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수도권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좀 다져야 될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 이런 거는 결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분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또 하나의 이슈가 걸려 있는 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반란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략 한 장관에 대해서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러면서 기대를 지금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한 장관이 재밌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뭐 뉘앙스인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말입니다. 네.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위 그 검사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궤적을 각인시켜 놨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정치에 등단하게 되면 긍정적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식의 제로섬이 아니라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재미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또 곱씹어 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한 달변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극지 않는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극지 않는 복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의 진위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졌어요. 뭐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꽝이 될 수도 있고 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사로서의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입지를 쌓아 올렸다라는 거는 당신은 아직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말에 다름 아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깎아내리면은 마치도 벌써부터 견제한다라는 또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 묘하게 지금 그 달변가로서의 그 말을 논리를 지금 개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완전 배제하고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정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잘 마무리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다 경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뭐 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중앙당에서 이렇게 당무에 매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역구 지금 신경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보고 무조건 그 지역에 가서 경선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중앙당무 당직을 맡고 그다음에 중앙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위에서 계속해서 강공을 던지기는 하는데 다 김기현 대표는 얘기하거든요. 제안은 얼마든지 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네. 이 입장이어서 지금 이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제안들이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의정 경험 있으신데 이게 전례 없는 전략 공천 배제 제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방금 이제 지적하셨듯이 총선 앞도 이제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적절한 곳에 또 전략적으로 배치도 하는데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원래 전략 공천의 의미는 인재 영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험지에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소위 꽂아서 거기서 정말 혈투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네. 소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공천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키워나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번에 혁신위에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남 그다음에 윤핵관 중진들 험지 출마하든지 출마하지 말든지 얘기를 하자 일각에서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실의 사람들을 그쪽에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 공천을 배제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천 제도라는 것이 뭐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표현은 뭐하지만 윗선에서의 오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 오더가 아직까지 작동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은 미국식으로 그게 프라이머리가 됐든지 커커스가 됐든지 지역 구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지금도 뭐 여론조사하고 뭐 한다지만 그게 샘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갖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총선 앞두고 공천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방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여러 고민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네. 사실은 전략 공천을 또 무조건 배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 정치와 관련한 이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치 지도자 양성 기능을 또 꼽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치 지도자 양성 기능이라는 게 결국 그 자리에 되게 적합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방기하고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지역에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싸워서 올라온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네. 이른바 지역 토호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른바 지방 정치 내지는 지역 토착형 정치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국정 전체를 갖다가 의회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역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전국 판세 선거에서 이 당이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후보들을 냈다라고 보여질 만한 인재 영입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설에 휩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혁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달라. 이런 게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만 내는 곳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쓴소리도 권해하겠다. 굽히질 않았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란이 될 텐데요. 왜냐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혁신이 제안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오는데 그 제안 자체를 문구로만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크게 이렇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윤 대통령의 심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윤심에 따른 공천으로 이 선거를 거의 이제 폭망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대의 명분으로 뭐 다선 의원들 험지 출마, 그다음에 20% 컷오프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비어진 공간에 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당내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또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의 이 의견 충돌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 충돌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이준석
신당이 구체화되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성했고 첫날에 뭐 하루도 안 돼서 26,8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곧바로 뭐 창당 발기인 이거로 전환할 수도 있는 숫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창당 조건이 5곳 이상의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 이것이 또 이준석 전 대표의 1차 목표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네. 벌써 22,6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2만 뭐 몇천 명이 오늘은 벌써 모였다. 3만 명 넘었다 예, 소식이 제가 들어오네요. 보니까는 지금 뭐 이 창당 준비를 해가지고 창당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조건인 20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표가 지금 쏠림 현상이 일부 있다라고 여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예. 이준석 신당의 미래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네. 대구 경북 이른바 TK를 뚫었던 자민련이 될지 아니면 지지부진했던 바른정당의 길로 갈지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현역 의원 7명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비례성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추후 문제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바른정당의 경우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바른정당은 그 이후에 대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로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역 의원 7명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7명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른바 윤심 논란이 생기고 이른바 윤석열 측근들을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기존 다선 중진들을 자꾸 쳐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주호영, 장제원 이런 두 분들은 벌써부터 나는 안 나간다. 나는 내 권력 앞에서도 바른 소리 하겠다. 나는 내가 왜 이 지역구를 떠나느냐 이랬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당선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특히 뭐 주호영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네. 또 주호영 의원은 심지어 그 같은 수성구 안에서는 가부를 바꿔가면서도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대통령실 내지는 이 주류 이 지도부하고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수긍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뛰쳐나와서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든 아니면 별도로 무소속으로 해서 별도 세력을 형성하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묘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120석이 자신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쭉 들었는데 맥락을 보면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당을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리드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그 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은 약해진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자신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여전히 국민의힘에 미련이 있는 건가라는 해석도 가능한 여지를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3당 신당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계산은 전혀 다른 것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네.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정치권의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모든 관심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에 자꾸 이렇게 이제 몰려간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는 결국은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그런 효과는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이의를 제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만약에 당을 뛰쳐나가는 그런 중진이 있다 하여 그 사람들이
이준석과 하나가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준석 효과는 이 정치권의 매기 효과입니다. 지금 네. 매기처럼 막 휘몰아치면서 지금 정치판의 구도를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헤쳐놓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긍정적인 그 결과로 나오려면은 어떤 선거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다양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의 혁신위도 그 혁신의 실천, 지금 당장 소위 중진들의 어떤 그 험지 출마 내지는 그런 가시적인 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준석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조금씩 더 해다가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 마치 또 본물 터지듯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이른바 원칙과 상식 네. 표현한 의원들. 제대로 된 혁신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이건 뭐 공천을 보장하라는 투정 아니냐 이런 또 비아냥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란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이른바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키면서 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게 이른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 비전 정치를 보여달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다 담고 있는 제안이에요. 네. 뭐냐면 도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로 넣어라.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1표제를 관철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권리당원 총회를 시급히 도입해라. 이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비전 정치로서 이른바 미래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신한 인재들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얘기한 이 이른바 가치에 대해서 김의원 혁신위의 혁신한 제안은 거부하면서 도대체 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당대표가 혁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부터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당대표를 걸어서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원들의 행보 하나하나는 정책의 어떤 함의를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비명계 이른바 의원들의 움직임, 이제 혁신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좌충우돌하며 실패한 후로 혁신은 포기했느냐 그랬잖아요. 네. 이 김은경 혁신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는 철저히 이재명 대표의 위원회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는 모르겠으나 인요한 혁신위하고 일정 정도 비교된다라고 벌써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소외시키는데 좋다. 그럼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부터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당신 험지 나가면 우리도 험지 나갈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민주당이요. 과거에 보면은 당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꽤 있었어요. 그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들의 혁신의 내용 중에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의 어떤 그런 구도 그리고 개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상당히 비합리적인 행태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전부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친명이나 민주당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볼 때는 이들의 성명이나 발표가 구구절절이 옳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불이 확 붙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당내의 파워가 아직까지 약하다는 뜻인데 정치의 단위가 파워입니다. 경제의 네. 단위가 돈이듯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들이 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 부위원장님, 예. 안동, 대구, 성남 출마 이렇게 리스트까지 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얘기를 하는데 험지 출마론을 계속 제기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아까 정우영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가 일정 부분 헌신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들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롯이 과거에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지 누가 대표 보고 어디 나가라 어디 험지해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먼저 꺼내느냐. 결국에는 자신들의 공천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내부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공천 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혁신안을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결국에 구체적인 제안은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뭔가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할지 불출마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여기 지역구 선거에 묶여서 당대표가 과연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이른바 리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 충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만약에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먼저 꺼내놓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요. 김포지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실현 가능성 없어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법으로 만들고 일단 김포를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포함해가지고 뉴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포가 편입이 되더라도 김포가 지금 그 김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가 서울의 김포구가 되는 과정도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서 이 편입 과정에서 김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 뉴시티의 이름으로 주변에 이제 그 경기도 지금 에 포함된 도시까지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시에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른바 쌍특검 네.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게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특검을 수용할지 말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 만약에 하시게 되면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돌아올 때, 그러니까 결국 제2 요구에서 다시 제2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2에 대한 결정은 원래 법안 통과하고는 달리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를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제2 요구에서 돌아오는 시점은 이제 공천이 한참 논란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점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네.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없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한번 그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일정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표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혹시 이게 제2요구 과정에서 또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선거 국면에서 배우자와 그다음에 본인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이 과연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선거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그러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은 민주당이 이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구현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과연 이게 이해 충돌 방지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는 정치적인 정쟁을 벌이면서 총선 때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조 변호사께서 그 다음 시나리오와 전략까지 다 친절하게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2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공천 과정이 있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2 요구 끝에 다시 한번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200석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략을 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